이제 직업공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공 문제. 다시요. 역관주의가 있었고, 그다음 실적주의가 있었고, 직업공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공 문제. 자, 물론 여기에 정실주의가 있었고, 직업공 문제는 어떤 걸 직업공 문제라고 그래요? 자, 직업공 문제는 어떤 걸?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영어에 그대로 나왔죠? 공무원을 뭘로 생각하는 거? 직업. 여권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겠죠? 뭐가 됐으니까. 금방 자기 정권 바꾸면 바꿔지는데 직업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직업공무원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미리 젊은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평생도록 뭐가 돼도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업공무원제죠. 그래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에 보람 있는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업공무원제는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직이 안정되겠죠. 계속 이어지니까. 또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도 하고, 자, 공직을 어느 정도 우수성 있게 높이는데 필요하고. 자,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이겠는데, 아무래도 직업공무원제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른 건 다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공직에 대해서 매력도가 높아야 되겠죠. 누구나 공직을 하려고 해야 직업공무원제가 유능한 인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야만 되겠죠. 최근에 조금 공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때요? 공직에 대한 매력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있죠,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게 된다.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구성 요건에서 계급제 직위분리제는 뒤에 설명합니다. 그냥 계급제다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일단 계급제적 요소가 있고, 자, 그 다음 폐쇄형 충원을 어떻게 하냐면, 잠깐, 이를테면 9급으로만 올라가서 8급도 안에서 하고 7급, 6급, 5급 이렇게 쭉 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폐쇄형이라. 그냥 밑에서 딱 들어가고, 개방형은 9급, 8급, 7급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개방형이 되는데, 직업공무원제 하려면 폐쇄형이 돼야 되겠죠.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해서 개방시켜버리면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계속 생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폐쇄형.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가가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관리가 되는 거고, 신분 보장해 주는 거. 신분 보장 당연히 중요한 특징이겠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주로 어디서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럽과 동양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발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 발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그 밑에는 한 번만 읽어봐도 됩니다. 그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보면, 유럽은 그래도 저 빨리 됐는데, 오해 조금 진하게 19세기 이후가 돼서야 영국은 직업공무원제가 두드러졌다고 돼 있죠. 근데 다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일찍
거기에 비해서 늦었다는 거고, 미국은 더더욱 늦었죠. 보니까. 자, 미국은 실적주의가 확립된 게 1883년인데 직업공무원제가 나오는 게 1930년대. 그만큼 미국은 공직에 대한 뭐가 없었어? 매력이 없었어. 공직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되는 것을 별로 미국은 잘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 1930년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를 거기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 실적주의에서는 능력이냐 이런 거니까 어느 정도 꼭 폐쇄형이나 개방형을 택할 수 있겠죠. 주로 미국은 개방형을 택했고,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분을 보장해 줬는데 직업공무원제는 상대적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신분을 보장해 줘야 직업공무원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넘어가서, 뭐하고 연결된다.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하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하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역관주의가 그럼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하고 좀 잘 생각하셔야 돼. 방금 직업공무원제도 하고 실적주의는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직업공무원제에 더 공헌했을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왜냐면 이건 자꾸 바꾸자고 그랬죠. 4년마다 바꿔줘 버리면 어떡해? 이건 정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실력에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야기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실적주의가 훨씬 역관주의에 비교해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도움 줬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있어? 실적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개방형 이런 임용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원제 조금 직업공무원제 확립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시요.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 무엇에 비해서? 역관주의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193페이지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자, 직업공무원제 전통을 받아들여서 원래는 직업공무원제가 강하게 상립했었는데 1960년대 개방형, 직위분류제, 전문가주의적 임용체제의 요소들이 상당히 도입됐지만 다른 한편은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 요소를 강화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뭐냐면 더 신분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신분과 정책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해서 거의 직업이 정년형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보니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래서 다 정리해서 8번 보니까 공직 분류는 직위 분류제보다는 계급제에 가깝고 일반 행정과 원리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용 후에 교육훈련 등에 의한 능력 발전 기회를 얻게 되고 인사회 등이 매우 잦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 자, 직업공무원의 장단점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들은 사기를 높일 수 있죠. 자, 공직자로서 봉사정신과 직업윤리적 공직관을 공고히 할 수 있겠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정치적 중립성이 증진되고, 자, 특히 직업공무원제는 어떻게 뽑아? 폐쇄형으로 뽑아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쭉 발전시키는 거니까 주로 이 어떤 것과 일반 행정가 중심의 고급 공무원 양성에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건 뒤에 나온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를 보면 또 명확하게 구분돼요.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일단 거기 보니까 최하위에서부터 임용하는 폐쇄적 채용 구조는 능력 있는 외부 경력직 인사를 채용하기 어렵게 돼 있겠죠. 그 다음 순환보직임 및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관리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공직의 다양한 계층이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충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성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쉽게 말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저항해. 원래 고인물이 제일 되겠잖아요. 고인물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 같은 거 별로 안 바르겠죠. 그래서 관료적 병리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고, 조직이 자꾸 이렇게 이버겁이 이 뒤에서 들어온 경쟁적 요소가 좀 드물다 보니까 침체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적 통제가 상당히 어렵겠죠. 국민의 요구에 별로 반응 잘 안 할 수 있겠죠. 자,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를 비교해서 차이점 또는 제도의 공통 또는 연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비교표 봅시다. 195에. 자, 역사 배경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 핵심 추구 이념에서 보니까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공무원으로서 긍지. 근데 실적제는 전문성과 능률성이죠. 채용 목표 및 방식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는 공직 임용 시 연령과 학력 등의 제한을 둬서 젊은 인재를 채용한다. 근데 실적제는 그렇죠.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현재 능력을 중시하는 거고, 승진, 결혼, 충원 방식에는 폐쇄형과 실적제는 개방형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행정가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는 주로 일반 행정가 중심이라면 실적제는 어떤 거? 전문 행정가. 조금 거듭 말하지만 조금 더 계층제, 직위분리제 보면서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 계급제, 직위분리제 나왔죠? 정활급 보수제도, 직무급 보수제도. 그 다음 공통점으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능력에 따른 인사. 이건 아까 실적제의 핵심 사항인데, 이건 직업공무원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그 다음 능력에 따른 인사.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럼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고 실적제는 폐쇄형이 뿐만 아니라 개방형, 특히 개방형이 더 선호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는 자, 일반 행정가 양상, 우리 스님 봐봐. 지금 우리 스님들은 부급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자기가 골라서 뭐 어디 교육부로 갈 수, 물론 또 교육부청에서 뽑는 게 있으니까 그러긴 힘들지만 여러 부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직무순환하고 여러 군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내가 복지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를테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어디에 가보면 병사계 뭐 이런 데서도 근무했다가 또 이 지적계에서도 근무했다고 그러면 병사 업무, 지적 업무, 뭐 여러 업무들을 다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완전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건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 행정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어때요? 예를 들면 이 건축가에서 한다면 건축이 완전히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만.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려면 개방형을 해야 들어올 수 있겠죠. 밑에서 우리가 20살, 자, 26살이 공무원 됐다. 여기서부터 자기 뭐 건축사 자격증 따고 뭐하고 오래 근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냥 여기는 건축과에 근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급제는 그래서 계급제는 어떻게 뽑냐면 계급에 따라 뽑아요. 그냥 9급, 8급 이런 걸로 해서 뽑았다면 9급부터 해서 쭉 이렇게 뽑는다면 이 계급제라면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분류해요. 직위 분류해서 건축가면 건축가에 무슨 뭐 설계가 있으면 설계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직위 분류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 직위분류제로 하게 되면 스페셜리스트를 뽑아서 전문가를 주로 뽑겠죠. 일반 행정가보다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역관주의를 해봤고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실적주의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적주의도 폐해가 있어. 아까 실적주의도 폐해가 많이 단점이 나타났죠? 그렇죠? 실적주의 단점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 근데 같이 묶을 수 있어요, 쌤. 적극적인 서행정이라고 그냥 실적주의 요소에다 폐해 나타난 부분 역관주의적인 걸 포함시켜. 아까 대응성이 떨어지니까 장관, 차관 이건 뭐 하자 그냥 역관주의적 요소를 넣어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뽑아서 해라. 그리고 책임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행정이 있는가 하면 아까 실적주의에서 어떤 게 나타났다 그랬어? 실적주의가 완전하게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실력과 능력에 따라 뽑는다는데 실력, 능력 없는 사람은 공직 못 되잖아. 또는 특히 어떤 이 특정한 제약 때문에 될 수 없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어떤 거다? 대표 관료제다. 대표 관료제.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학 국가 내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구성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말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5천만 명이 있다. 근데 여성이 2,500만 명, 남성이 2,500만 명이면 공무원들도 여성도 뭐한다? 2,500만 명 뽑고 이를테면 1,000명이면 500명 뽑고 반반이면 남성도 반반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이보다 대표관리죠. 자, 그래서 대표관리제에 있어서 피동적 대표성은 방금과 같이 어떻게만 하는 거, 공직 구성 자체를 무엇에 맞는 거. 그렇죠. 인적 구성하고 맞추는 거. 전체 인구하고 인구 구성하고 맞추는 걸 소극적 대표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직접 그 집단을 대표하는 걸 적극적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대표성. 자, 거기 쌤 이제 한 장 넘겨봐. 이 학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학자 입장. 학자의 입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킹슬러죠. 그래서 킹슬러의 구성적 대표성. 그렇죠? 그랬더니 라이프라는 사람은 이 어떤 것까지 구성뿐만 아니라 가치까지 대표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좀 외워주십시오. 라이프의 가치 대표성, 크렌츠의 비료 대표성, 그다음 모셔라는 사람은 소극적 대표성하고 어떤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 대표성까지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표를 하나 볼까요?
대표 관리자에 대한 규정 필요가 없네. 어쨌든 대표성 확보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임용할당제하고 자 그다음 이 적극적 조치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대표성 확보 방안으로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다음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때 자, 쌤 거기 오늘 나눠드린 거 4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 대표 관리자적 요소에서 인사역 신서에서 균형 인사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뭐가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되도록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장애인 의무 고용제 국가공무원에서는, 그다음 이공계 출신 채용 목표제, 저소득층 채용 목표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지방인재 추천 채용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이제 이 지방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실제 여기 이제 시행된 것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197페이지 대표 관료제 정당화 근거. 자,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및 대행성이 강화될 수 있다. 내부 통제가 강화된다 이 말은, 쌤, 자, 만약에 백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백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비례대표, 여기 같이 대표 관료제로 흑인도 들어가 있으면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인 등 보장해주고 사회적 형평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고, 그 말은 약자가 어느 정도 뭐야겠어? 보호된다. 그걸 수식적 형평성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 다음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럴 때 보통은, 자, 거기 왜 그러냐 그러면 대표 관료자는 관료 임용 후 원래 소속되었던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표 관료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이 형식적 중립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관료들이 더 적극적인 정책 출장을 통해 국민 전체의 요구를 크게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꼭 기억해요.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이란 말을 넣어야 돼요. 실질적. 왜냐면 여기 자기 만약에 여성이면 여성을 대표하고, 또는 자기 뭐 출신을 대표할 거 아니야. 자기한테 뽑혔던, 그쵸? 그걸 대표하게 되니까 사실 정책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대표 관료제의 가장 큰 한계 했을 때, 자,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공직 내부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민주적일 수 있다. 공직에 대한 통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렇죠?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국민이 이건 지난번에 5세 아동을 입학시킬까 말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아서 우리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관직을 완전히 이렇게 구분해, 이 뭐에서 국민이 구성되고 있는 수에 따라 배분해버리면 누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할 일이 별로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어긋날 수도 있다. 다음 소극적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왜냐면 거기 있는 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출신 성분 이런 걸 따질 거냐. 그 다음 출신 성분이 겹치기도 할 거고, 이를테면 이 여성이면서 대졸이 되면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이면서 대졸이 돼. 여성들은 보호되는데 대졸은 보호가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겹칠 수도 있겠고, 또 변화가 돼. 이때는 약자였는데 이때는 강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노조가 민노총이 약자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뭐였어요? 굉장히 약했죠.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걸 또 어떻게 할까? 그렇죠? 다음 거기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표성 확보도 어렵다. 이야기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역차별 문제죠. 역차별. 그래서 역차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농어촌 특례 입학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똑같은 점수 맞아도 농어촌에 졸업한 애들은 점수를 특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데, 똑같은 대학에 지원했는데 도시에 사는 애들은 농어촌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점수면 맞았는데. 그럼 그거야말로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공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는 뭐에서, 그렇죠? 대표 관리 형태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면 역차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마번도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을 좀 해봅시다. 직업공무원제하고 지금 대표관료제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익숙하게 풀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기 문제를 조금 익히면서 완전히 익혀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적 임용제도, 계급 정년제 도입, 정치적 중립의 강화 중에서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정치적 중립의 강화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만드니까 어려운데, 직업 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다시요. 직업 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장점이야, 단점이야? 장점이잖아. 그렇죠? 자, 직업 공무원제는 아까 폐쇄형이니까 어떤 부분이 있겠어? 개방형 인사제도가 도입됐을 때 장점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 계약제 임용제도. 계약제 임용제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다 그랬어? 뭐 이럴 때 민간 기업 같은 데서 전문가들 계약직으로 이렇게 임용하는 것도 뭐 어떤 것에 직업 공무원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단점을 보완한 거죠. 그 다음 계급 정년제. 자, 우리가 너무 정년까지 보장해 주다 보니까 많은 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계급 정년제는 뭡니까? 경찰 같은 데서 많이 시행하는데, 경위 달고 몇 년 이상 진급 못하면 거기서 정년하는 거. 이런 계급 정년제죠. 자, 그 다음, 자, 5번 한번 볼까요? 계급 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연령을 달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여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 6번.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 지금 생각을 해봐. 실적주의는 뭐 때문에 나왔어? 역관주의 때문에. 실적주의가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둘 다 정치적 중립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틀렸고. 7번.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건 맞고. 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체계 및 일반 행정가주의 바탕을 맞죠? 남쪽 내려와서 24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 이거 맞죠? 그래서 나온 게 대표 관료제죠. 그 다음 27번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재. 맞죠? 정확히. 28번.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을 통해 공무원 집단을 보수할. 폐쇄형이면 직업공무원 집단은 보수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전문행정가라고 그랬어? 일반행정가라고 그랬어? 자,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입니까? 일반행정가입니까? 일반. 좋습니다. 29번.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쵸? 국민의 봉사자로서. 30번. 직업공무원제는 조직 내의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대안으로 계급정년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31번. 직업공무원제의 신분보장은 젊은 사람이 공직을 본업으로 삼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진다. 맞죠? 자, 33.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제에 입각해 운영되며 실적제는 폐쇄형. 아까 실적제는 아까 폐쇄형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개방형이라고 그랬어. 아까 차이 이야기했었죠. 이제는 개방형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쭉 내려와서 45. 대표 관료제에서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걸 전제로 해서 대표 관료제 하자는 거죠. 대표 관료제는 크렌치는 이 제도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렌치는 확대하자고 그러죠. 이런 문제가 조금 우리 쌤들에게 나중에 이걸 외워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대표 관료제에서. 크렌치. 자, 대표 관료제. 아까 있었던 거. 학자 한번 볼까요? 196페이지 볼까요? 크렌치의 뭐라고? 비례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크렌치는 뭘 주장했다? 비례 대표성을 주장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자 크렌치는 이 제도 개념을 비례 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확대하자는 거죠. 자, 크렌치 펴고 46번 보면 됩니다. 그 다음 47번. 대표 관료제의 라이퍼는 이 제도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가. 자, 라이퍼는
가치까지 이야기하자고 그랬죠.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가치 대표성 써져 있죠. 라이퍼 196. 자, 다음 대표 관료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적인 실제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건 맞는 말이죠. 19번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이 그들의 출신 배경이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것. 말이 안 되죠. 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건 뭡니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죠. 50번 대표 관료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적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대표 관료제가 그런 실적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력이 없더라도 뭘로? 자기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냥 대표 관료제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학교 들어갈 때 농어촌 특례 입학. 요즘 기획균형 선발제라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어때? 저소득층, 한자녀 가정 뭐 이러면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죠. 뭐 실력이 합격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 우리 쌤들 보면 우리 시험에서도 뭐 어떤 것과 어떤 거 나옵니까? 그냥 일반하고 장애 나눠서 시험 보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는 장애인끼리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에서 시험 보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일반적으로 물론 장애가 더 높은 점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애 점수가 좀 낮죠. 그래도 거기는 합격을 하잖아. 그럼 실적주의하고는 사실 좀 실적주의하고 실적주의에 대한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1. 대표 관료자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그 X가 아니라 O입니다. 잘못됐네요. 51번. 대표 관료자는 전문성과 능률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 52. 대표 관료자는 역차별과 49번은 X야 그랬었어요. 49번은 X, 5가 아니라, 49번은 51번을 바꾸어서 해놨어. 41번은 X고, 51번은 5입니다. 그 다음 52번. 대표 관료자는 역차별과 무관하다? 틀렸죠? 대표 관료자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 남성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5인 이상 뽑는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20% 정도는 뭐 해야 돼?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이 합격이 되는 남성도 추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기회균등 정책과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대표 관료의 이념에 기반한다. 맞죠? 미국도 우리가 농어촌 특례 입학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은 농어촌 특례 입학이 아니라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미국 대학 들어갈 때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 소수민족이야? 아니면 다수민족이야? 미국에서. 소수.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가면 그래서 대학 합격이 쉬운 거야, 한국보다. 그래서 우리 소수민족으로 치기 때문에 우대예요, 우대. 같은 점수라면 백인보다 더 합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백인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소송 중에 교육에 관한 소송 중에 90몇 %는 역차별 소송이야.
내가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뭐했다? 다수 또는 다수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당했다.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걸어요. 자, 대표 관료제에서 적극적 대표성이란 사회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이건 소극적 대표성이죠. 56번 대표 관료제에서 우리나라에는 정부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지역 인재 등을 대상으로 공직 임용을 확대하는 균형 인사 정책을 운영한다. 맞죠? 아까 봤으니까.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과 직업 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거 맞죠? 자, 대표 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이 관료제의 구성이 그대로 이건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뭐까지 주장까지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구성만 여기 인구 비율에 맞춰서 해놓는 건 소극적인 거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 자기의 어떤 거, 자기 집단의 대표를 해서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 대표성입니다. 자, 대표성 59번. 대표성을 지닌 관료 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대변하여 관료제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관료제 내부 통제 한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또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내부 통제 방법으로. 자, 선생님, 관료제는 외부에서 통제할 수도 있고, 이 정부 관료제는 내부에서 통제할 수도 있겠죠. 혹시 옴부즈만 제도 알아요?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 그건 내부에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국민들이 할 수도 있고, 의회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외부 통제고. 나중에 이 부분 나오니까. 그 다음, 자, 60일, 대표 관료를 실시할 경우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질문 계속 나오죠. 다음 62, 대표 관료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전문성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생산성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실적주의에 대비되니까. 대표 관료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력, 이건, 자, 뭐가 문제가 있어? 대표 관료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지만, 능률성을 제고할 수는 없죠. 자, 다시 한번. 공직에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는가?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되면, 소수민족이니까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방금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능률성 제고는 아니죠. 대표 관료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사무관의 견제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이 집은 계속 나오죠. 내부 통제한 방법입니다. 65. 대표 관료들은 정책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 원래 전제가 뭐였어?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걸 전제로 하죠. 집단보다는 개인의 초점을 두는 대표 관료제는 자유주의와 부하, 일단 자유주의와 부합하지도 않고 자유주의는 능력주의를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면 뭘 합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대표 관료는 능력 아니잖아. 그리고 앞에 집단보다는 개인의 역점을 둡니까? 대표 관료제가? 대표 관료는 집단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집단을 강조하죠. 자, 실적주의 봐봐. 실적주의는 집단을 강조합니까? 개인의 실력을 강조합니까? 개인의 실력을 강조하죠. 근데 대표 관료제는 개인의 실력을 강조합니까? 어떤 집단인가가 중요합니까?
어떤 집단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예, X입니다. 이것도 X입니다.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 왔거든요. 미안한데, 저희 X라고 써놨어요, 이게 X. 그쵸? 그 다음 67 대표 관료는 관료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한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죠. 대표 관료는 역차별 처리에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할 수 있다 맞고, 대표 관료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맞겠죠? 대응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관료들이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쌤, 실적주의 같은 경우는, 직업공무제 실적주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왔으니까 국민들의 뭐 요구 같은 거 그냥 크게 반응 안 해도 되겠지만, 대표 관료제는 자기가 그 배경 집단 대표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배경 집단이나 그 배경 집단도 국민이잖아. 여기 반응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반응하겠죠. 그래서 대응성을 높입시다. 자, 그 다음 70. 너무 많나요? 좀 줄일까? 대표 관료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이해를 공공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것도 대표 관료제의 지향점이죠. 71. 대표 관료는 국민이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 72. 대표 관료제는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 맞습니다. 그렇죠? 크레처는 비례대표로 아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문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잘 외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진하게 되는 건 여기 다 지문들, 키워드를 이렇게 진하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부 통제의 강화,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은 대표 관료제의 논리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서 거론되는. 여기서 하나는 아니야. 하나는 장점이 있어. 한계가 아니라 장점이 어떤 게 있어? 내부 통제의 강화, 그쵸? 74.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및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등은 대표 관료를 반영한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맞죠? 대표 관료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에서 제도를 운영했다. 가정 맞죠? 대표 관료는 역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했으며, 역관주의가 아니라 뭐 어떤 걸 시정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죠.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화시킬 수 있죠. 대표 관료에서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과 특성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맞죠? 대표 관료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균형인사제도를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맞죠? 여기다 만을 그러면 틀리겠지만 이런 대표 예시해 준 줄 알아. 예시 형태로 드는 건 맞죠? 79. 균형인사 제도로 성채용 목표제가 양성채용 목표제로 변경되면서 적용 대상이 모집 대상의 5명 이상의 시험에서 10명 이상의 시험으로 축소됐다. 아닙니다.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 이거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확대됐습니다. 일단 제일 틀린 건 모집 단원이 5명 이상의 시험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봐봐요. 행시를 교육직에서 3명만 뽑는다. 그러면 거기는 적용이 안 된다니요.
근데 몇 명 뽑는다, 행정고시. 뭐 5명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적용돼서. 만약에 요즘 여성들이 강세니까 여성들이 5명 다 됐어. 5명이 다 여성이야. 남성은 중에는 어느 조건만 갖추면 그 중에 하나는 추가로 합격할 수도 있겠죠. 20% 되니까. 그죠? 자, 80번. 균형인사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과 함께 이공계 전공제도 맞죠? 아까 봤죠? 81. 균형인사 제도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각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익사 혁신처가 7급으로 채용하는, 이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죠. 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하고 달랐어요. 자,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입니다. 그걸 가져온다면서 제가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것을, 거기 밴드에다 한번 올려놓을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 자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균형인사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방형 인사제도를 들 수 있다. 자, 다시요. 균형인사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방형 인사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 잘 보자. 균형인사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개방형 임용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어 하면 민간에 개방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우리가 행정의 전문성이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개방한다는 거죠. 개방임. 그렇죠? 그래서 개방형 임용제도하고 균형인사제도는 전혀 관련이 없죠. 아까 우리 봤었잖아. 균형인사제도에 개방형 인사제도 없었죠. 자, 쌤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자, 우리 쌤들 균형인사제도는 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 사회적 약자. 근데 개방형 거기 뭐였어요? 개방형 임용제도라는 것은 뭘 개방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개방형 할 때는 좀 민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공직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개방한다는 말이니까 민간이 약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대표 관료는 관료들의 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기대에 기반한다. 이 지문도 계속 나오죠. 직업 공무원 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전문가주의를 지향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조금만 느려서 이야기하면 84번 문제는 직업 공무원제는 대체로 역관주의보다는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맞죠? 왜냐하면 실적주의는 무엇에 대비돼서 나왔으니까? 역관주의에 대비돼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 일반주의,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일반가주의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계급제는 직위 분류제보다 인력 활용 효용성과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뒤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앞에 나왔어요. 뒤에 계급제 이 직위 분류제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일단 그다음 86. 역관제는 미국에서 인종대표성을 통해서 대도시의 다양한 인종 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성의 도움을 마련한다죠. 역관제가 아니라 대표 관료제죠. 87번부터는 우리 쌤들이 계속 문제 풀을 때 머리가 아프나 봐. 좀 쉬었다 하든지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